자, 그러면 이제 2026학년도 자, 전공생물 B형 자,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아주 식상한 문제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사람 심장이죠. 심장에서 심장의 압력 주기와 거기서 심장음 그렇죠?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뭐 쉬운 얘기라 빨리 답을 넘어가겠는데 어쨌든 간에 맨 밑에 자, 가장 압력이 낮은 게 좌심방의 압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맨 밑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좌심방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자, 좌심방의 혈기 좌심을 넘어가다가 드디어 자, 여기서 P파가 있고 QRS파가 있죠. QRS파가 튀면서 자, 심실이 수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실의 압력이 더 올라가 버리죠. 올라가면서 심방 쪽으로 역류되는 걸 막기 위해서 판막이 닫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자, 방실 판막의 폐쇄. 그러니까 이제 뭐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강의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수강생들이 늦게 지각을 하면 문을 빼꼼 미안하니까 빼꼼 열고 들어옵니다. 소리 안 나게.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수업도 다 있어 못 듣겠어. 뛰쳐나가는 갈 때 문을 꽝 닫고 나가죠. 여기서 문은 항상 닫힐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판막 또한 닫힐 때 소리가 나겠죠. 큰 소리가.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QRS파에서 심실 수축, 그 다음에 방실 판막 폐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AB 밸브 할게요. 아트리움, 벤트리컬 밸브의 판막. 이 폐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제1심이 나오겠죠. 밑에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쭉 따라 올라가서 드디어 심실의 압력이 쭉 올라가다 여기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실의 압력이 대동맥, 동맥의 압력보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심실에서 동맥 쪽으로 나가는 반달판이 열리면서 자, 혈액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이건 여는 거잖아요.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판막이 반달판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딱히 큰 소리는 없죠. 자, 없고. 자, 쭉 가다가 다시 자, 넘어오죠. 여기까지. 여기서입니다. 요게 이제 T파죠, T파. 그래서 T파가 튀면서 자, 이렇게. 자, 심실이 이제 이완하지 않습니까? 이완하면서 혈액을 쭉 동맥으로 밀다가 심실이 이완합니다. 그러니까 동맥압은 높은 상태로 있고 심실이 이완하면서 압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반달판이 닫히겠죠. 그래서 제2심음이 들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굳이 가좀 여기서 반달판 할게요. 반달판의 폐쇄. 이렇게 가볍게 잡으면 뭐 문제가 쉬우니까.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제가 뭐 2번과 회차 문제 2006년에서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자, 심장의 심음은 두 가지 구성되며 판막이 닫히는 과정에서 자, 됩니까? 자, 발생한다. 제1심음은 좌심실과 우심실 수축할 때 혈액이 좌심방과 우심방으로 역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실 판막이 닫히면서 발생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당연한 얘기와 설명드렸고요. 자, 좌심방과 좌심 사이의 판막은 이것도 참 그래요. 자, 간단하게 좌심실. 제가 이제 뭐 장난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트 날리라고 하면 이렇게 오른손 하트 날리지 않습니까? 엄지가 크고 검지가 작아서. 요 하트는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식한 하트입니다. 진정 유식한 하트는 왼손의 하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자, 간단히 멋있도록 하트는 이렇게 그릴 때 비대칭을 그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좀 기울게. 모든 어떻습니까? 장기는 사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쪽이 여러분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좌측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좌심방이 되겠고요. 여기가 좌심실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기준이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가 우심방이고요. 우심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수중어류, 척추동물은 허파가 없어요. 왜냐면 아감이 굉장히 넓은 면적의 기체교환 면적인데 호흡경계면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냥 아감이나 있으면 돼요. 체수란에 이완을 모세혈관이. 그런데 육상 척추동물은 얘기가 달라요. 자, 우리처럼 그 넓은 테니스장 한 바닥만큼 넓은 면적의 폐포를 몸 밖으로 노출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1시간도 앉아서 아마 말라 비틀어 죽을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분 증발을 줄여주기 위해서 목적은 기체교환이지만 몸 안을 은닉시켜서 수분 증발을 최소화시키는 그게 바로 허파의 진화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육상 척추동물의 경우는 이건 이중순환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중순환이 있다. 그러니까 온몸을 돌리는 체순환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허파를 돌리는 폐순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 그 유명한 여자 배우 중에 최지우 씨, 그렇죠? 굉장히 좀 연세 있지만 이제는 자 본명이 자, 최지우, 자, 최자우, 자, 그분 좀 혹시 그분 지인이 계시면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하는 거니까 좌심실에서 심실이 혈액을 내보내는 쪽이잖아요. 나중에 돌아오는 게 우심방이죠. 그러니까 최지우, 그래서 최자우, 최순환은 좌심실에서 나가서 우심방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폐순환이야 이거 하나를 잡았으니까 이중순환에서 뭐 나머지 알아서 풀면 되겠죠. 이걸 적는 게 뭐 민망할 정도죠. 반대로 풀면 되지 않습니까? 자, 우심실 나가서
좌심방으로 된다. 이건 뭐 알아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체순환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체순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총 길이가 길어요. 그리고 자, 다양한 양분, 노폐물, 뭐 기체 모든 호르몬까지 교환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아주 가늡니다. 폐순환은 기체만 교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니까 두꺼워도 무방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순환의 혈관의 길이가 길고 혈관 직경이 작기 때문에 혈관 저항이 매우 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한번 가볍게 연결시켜 볼까요? 뭐냐면, 그러면 왜 좌심실이나 좌심방이 크게 그려지지 않냐면 이게 근육이 많이 발달됐다는 거죠. 심장 근육이 많이. 그래서 이 혈압을 저항을 이겨내고 혈액을 말초까지 밀어야 되니까. 그리고 심장이요, 이 몸의 한 중심부에 있으면 거기서 박동을 하고 있으면 자, 호흡기나 소화기를 눌러요. 그러니까 가슴 흉부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심실이 흉벽 내벽이 지지가 되면서 자, 수력이 강화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심실은 폐순환이잖아요. 자, 짧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흉벽의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좌심실이 흉벽 내부에 지지가 되면서 출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자, 혈압을 더 키우겠죠? 그래서 자, 심장이 왼쪽으로 이동한 이유도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자, 이거죠? 자, 그런 맥락. 그래서 연결되겠죠. 그래서 하트를 왜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 했는지. 그런 맥락에서 한번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 방실판막, 이 사이에 방실판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심방과 심산, AB 밸브가 있는데, 요게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감자 과자, 프링글스, 원통형으로 돼 있고, 위에 뚜껑을 까서, 됩니까? 은박지 떼내고, 동그란 감자를 꺼내 먹는 그 과자 있죠? 그 위에 꼭지를 보면, 위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요걸 딸 때, 은박지를 딸 때, 칼로 이렇게 2겹, 아니면 3겹. 자, 흠집을 내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빵빵 쳤을 때, 누가 잘 뚫리지? 감이 옵니까? 2조각짜리는 잘 안 뚫리죠. 3조각짜리 잘 뚫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0판, 3,000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자, 체순환을 담당하는 체좌우,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이쪽에 나오면 조금 애매하네. 오해하실 것 같으니까 살짝 뺄게요. 그러니까 좌심실과 좌심방 쭉 빼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가 있는 거죠. 거기서 구획으로 여기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틉니까? 당연히 자, 이쪽에 좌심실과 좌심실이 압이 크니까 거기를 버틸 때 2,000판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 2,000판, 여기가 3,000판. 이런 거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쭉 연결돼 있습니다. 뚝뚝 끊지 마시고, 자, 왜 심장, 이중순환, 그 중에 육상, 그 척추동물은 왜 이중순환이 있어야 되냐? 폐라는 개념. 그다음 다시, 그러면, 자, 체순환이 왜 혈관장이 더 크냐? 자, 참고하시고. 그럼 그거를 어떻습니까?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자, 근육이 많이 발달되고 심장이 왼쪽 이동. 그런 맥락에서 방실판막도 압력을 잘 견딜 수 있는 2,000판이 되지 않게 되냐라는 결론이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답을 달자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좌심방과 좌심 사이의 판막, 자, 방실판막은 자, 2,000판.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가 지금 우심방, 우심사 3,000판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걸 숫자 삼아 쓰기보다 알고 같은 이항이면 자, 2,000판.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숫자 2를 적어도 틀렸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밑에 대조되는 걸 자, 3자를 이렇게 썼으니까 같이 따라가면 되겠죠. 2,000판.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할 때, 그 다음에 자, 제2심은 어떻습니까? 반달판이 닫힐 때죠. 자, 어떻습니까? 좌심실과 우심실이 이완할 때 니은과 폐동맥으로부터 혈액이 연결되는 걸 합니다. 니은은 뭐겠어요? 대동맥 되겠죠? 체순환 일종인 대동맥. 이렇게 너무 쉬운 문제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자, 2번 문제가 살짝 또, 출제도 강조를 많이 했던, 또 모의고사에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거기서.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리조비움, 뿌리옥 박테리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균으로서.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 이렇게. 자, 거기서 포인트는, 물론 직접 이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간단하게 베이스를 깔아드리자면, 요 정도 갖고 워낙 이제 이쪽에 임용에서는 이쪽이 많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쪽 계열이, 질소 순환 계열이. 그래서 이제 보면 공기 중에 N2가 상당히 많죠. 79% 정도, 78에서 90% 정도 있으니까 공기 중에. 근데 이 N2의 화학 구조를 보면 공기랍 3개짜리예요. 질소 둘이서. 이 공기랍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랍을 다 깨내야만 되는데 이제 질소 고정, 물에 녹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정이라는 의미가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이 생물체가 이용할 수 있게, 생물체 물로 돼 있잖아요, 세포질이. 그러니까 물에 넣을 수 있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질소 고정. 자, 그래서 질소 고정을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 물에 녹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다시 요건 이제 무기질수지 않습니까? 요걸 유기물에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자, 뭐 아미노산이라든가 뭐 뉴클레오타이드라든가 여기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기물이 붙어 있죠. 요거를 질소 동화. 동화라는 개념도 잡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질소만 나올 게 아니라 탄소의 동화, 질소의 동화, 황의 동화, 인의 동화 등등등. 동화라는 개념이 유기물에다 붙인다는 가벼운 개념. 나중에 가면 또 어쩌면 생태 효율도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고정과 동화 개념을 미리 잡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만은 전체 문제가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 지금 기체성 자, N2를 갖다가 암모니아로 바꾸는 이때 효소가 굳이 하자면 나이트로저네이즈. 질소 고정 요소죠. 이 요소예요. 근데 얘를 보면 자, 얘 같으면 일단은 공유랍사를 다 끊어야 되니까 ATP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6ATP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웬만한 생물체는 질소 고정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ATP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자, 그냥 내가 왜 고정하냐? 자, 식물은 이 암모니아를 땅속에서 흡수하면 되겠고 동물은 아예 유기물 덩어리를 잡아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일부 세균만이 질소 고정 세균만이 나이트로젠을 가지고 질소 고정합니다. 왜 그러냐? 고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일부 세균만 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 자, N2의 구조가 상당히 효소 입장에서 봤을 때 O2하고 유사해요. 효소 입장에서 봤을 때 효소의 기질결합 부위에서. 그래서 이 나이트로젠에는 절대 O2가 있으면 안 됩니다. O2가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혐기성이죠. 앞에 절대까지 넣어줄게요. 절대 산소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혐기성 효소다. 잡아두시면 또 앞으로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일부 질소 고정색이 토양 깊은 곳, 뭐 1m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산소가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표면에 할 때는 뿌리옥 박테리아, 식물의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또 두꺼운 벽으로 산소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 어떻습니까? 자, 질소 고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베이스는 살짝 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전개해 볼게요. 자, 리조비움에 대한 콩과 식물의 뿌리옥 형성입니다. 콩과 식물은 자, 뿌리옥 형성에 관한 분자적 연구가 가장 많이 있는데 리조비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종이고요. 뿌리옥 형성은 자, 리조비움 사이의 신호 분자. 그러니까 이제 자, 식물과 세균입니다. 세균인데 이 사이에서 약간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뿌리 주변으로 세균을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식물이 어떻게 식물 호르몬의 일종인 여기 플라보노이드 계열을 방출하죠. 그럼 그 주변으로 이제 세균이 몰려오는 거죠. 자, 몰려옵니다. 자, 몰려오고 이건 리조비움의 전사조율, 리조비움 세균의 전사조율. 노들이 그 뿌리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NODT에 결합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식물의 플라보노이드 호르몬이 세균에게 이제 반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킨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떻습니까? 이제 자, NOD, 그러니까 자, 자, NOD 팩터죠. NOD 인자 팩터. 자, 요게 이제 발현됩니다. 그래서 세균에서. 자, NOD 인자의 생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는 NOD 유전자. 그러니까 뭐 NOD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겠죠. 앞뒤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드라는 게 뿌리역 그 덩어리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NOD 유전자들의 전사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NOD 인자 신호를 받은 이제 뿌리, 식물의 뿌리. 그러니까 식물이 먼저 플라보노이드로 세균들을 끌어오게 하고 다시 하여튼 그 이제 신호를 받아서 이 세균들이 하여튼 리조비움이 다시 NOD 인자를 분비하면 그게 식물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야, 산소가 없는 쪽으로 끌어당겨줘 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산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나이트로제네이즈는. 자,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런 과정. 자, 그래서 이제 됩니까? 자, NOD 신호를 받은 식물 뿌리털이 구부러지고 됐죠? 구부러지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구부러지고요. 그 안쪽이 어떻습니까? 다시 자, 구부러져서 리조비움이 포획한다. 그다음 이후 리조비움 채워진 관상 구조인 감염사. 감염사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점점 파고 들어가죠. 식물 세포 안으로. 자, 그래서 그 유리한 막 구조를 둘러싸여서 내부로 한다. 그다음에 방출 리조비움은 주변막으로 둘러싸인 채로 자, 질소 고정과 호흡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자, 질소 고정은 아까 나이트로제네이즈 요걸 연상합니다. 효소 언급하지 않았지만 O2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소는 괜찮습니다. O2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광합성하면 안 돼요. 광합성은 어떻습니까? 뿌리에서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광합성을 하면 O2가 발생합니다.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질소 고정과 산소 호흡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사 과정을 갖지 않는 박테로이드로 이제 분화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안에 그 테두리는 박테로이드 주변막이 둘러서서 자, O2를 격리시키고요.
O2를 어떤 식으로 격리시킨다. 이렇게 하고요. 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뭐, 제 모의고사 나왔지만, 레그 헤모글로빈. 그건 안 나왔지만, 레그 헤모글로빈에서 주변 산소를 흡착시키는, 자, 헤모글로빈을 분비해서 헤모글로빈 산소를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또 분비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박토 주변막을 구성된 단위로, 뭐, 뿌리옥 간단하게, 그죠? 뿌리옥을 형성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뿌리옥은 뭐 쉬운 개념이긴 한데 위쪽에서 약간 NOD 인자, 그런 다행히 NOD라는 어떤 단어를 언급해줬기 때문에 NOD 인자. 그래서 식물은 플라보노이드 분비, 반대로 반응해서 자 리조비온 NOD 팩터. NOD 인자 분비, 그래서 식물의 형태를 자 변형시켜서 나를 자 감염시켜서 감염소를 만들어서 세포 안으로 끌어당겨서 자 뿌리죠, 뿌리에 안에 물관 내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자 뿌리역 테두리를 둘러서서 산소를 격리시킨 상태에서 이 절대 혐기성 요소 나이트로제네이즈가 질소 고정한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답은 어떻습니까? 그냥 NOD 인자하고 뿌리역 정도를 적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목적상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답안이 있을 수는 있어요. 뿌리옥에 대해서.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어떻습니까? 이때 이런 문제를 갔을 때 적당하게 너무 과하게 어려운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화시켜서 적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다시 이제 과학이론 문제니까 제가 좀 건드리지 않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항은 어떻습니까? 세포 분열의 세포 주기 조절이죠. 자, 세포 주기 조절 문항인데, 자, 마이토전. 뭐 간단히 보면 마이토전이 여러분이 뭐 단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그 M기 아시죠? 마이토시스. 이게 유사분열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토시스 유발원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토전 말되죠? 항원이 어떻습니까? 안티전. 인 것처럼 항체 반응하는 게. 그래서 마이토시스 유발원.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토시스는 세포 분열 아닙니까? 분열을 유발시키는 원.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용어가 뭐죠? 성장인자. 그로스펙터 아닙니까? 이걸 그로스펙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생장인자라고 하지만 요즘은 성장인자 이렇게 그로스펙터 요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에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난이도를 높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장인자 익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쪽에서 포유류 세포는 유사 분열을 자 분열 유도 물질인 마이토전 그러니까 성장인자에 자극에 의해서 분열한다. 마이토전 자극이 부족하면 세포 주기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자 보시면 세포 주기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세포의 어떤 주기. 자, 간단하게 보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분열기 아까 마이토시스. 물론 이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있지만 그냥 M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 분열까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생각해 그림상으로 보면 이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커다란 세포가, 요만한 세포가 작은 두 개의 딸 세포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세포질 분열까지 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기. 분열기와 분열 사이 간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개모원기. 이거죠? 지원기. 자, 그러면, 자, 개봉기의 목적은 뭐냐면, 자, 간단합니다. 얘들이 다시 커져야죠. 정상적으로 커져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지원기, 간단해요. 여기서 어떻게 지원기는 됩니까? 지원기. 자, 목적은 자, 세포의 성장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성장을 할 때, 그럼 그 다음에 묶고 가는 거예요.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세포 성장하려면, 유전자 발현이 왕성해야겠구나. 발현이 왕성해야 된다라는 걸 나오겠죠. 그래야 필요한 단백질 더 효소 같은 거 보충할 거니까. 그리고 미토콘드리알 펌에서 세포 소기관도 이때 증식이 되죠. 분열기 때 증식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소기관의 증식도 유전자 발현 산물에서 증식이 되니까 올라가겠죠. 세포가 충분히 커지고 나면 지금 접촉을 안 하고 있다 접촉이 되어 있죠. 여기서 됩니까? 세포 연접이 생기겠죠. 마지막 단계 세포 크기 검문점이 있어요. 다 딱 접촉되면 더 이상 안 커지고 그 다음에 세포 연접을 마무리 짓죠. 세포 크기 검문점이 있고요. 검문도 하고 플러스 접촉을 했으니까 세포 연접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분열하면 안 돼요. GNX세포는 제가 또 제 거시적인 논리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GNX세포의 경우에는 앞에도 뭐 약간 언급을 했지만 자, 종양 방지 기작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세포 생물체이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자, 분열 무분별하게 해버리면 만약 돌연변이 돼서 걔가 너무 많이 자라면서 일반 정상 조직을 치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종양 방지 기작이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런 맥락에서 됩니까? 바로 세포 분열을 제한하는 제한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 넘어갈 만큼 이 제한점을 넘어갈 때 여기가 됩니까? 바로 성장이다. 마이토전이 유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빠르게 이제 구두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제한점 넘어서 분열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S기죠.
DNA 신서스기. DNA 복제를 해야 돼요. 분자생물학의 DNA 복제. 그걸 여기서 해야 된다고, 시기로는. 그러니까 DNA 신서스. 그러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먼저, 여기 이제 아까 뭐, 제한점, 지원기, 제한점이 있었다 한다면, 바로 분열할 게 아니라 얘가 신호를 주긴 주는데, 자, 이때 어떻습니까? 자, 이게 어떻습니까? 지원기 말, 검문점이 있죠? 검문점은 뭘까요? 자, 분열할 건데, 자, 여기서 복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DNA를 복제하려면 뉴클레오타이드 재료가 더 엄청 2배 있어야 되고요. 히스톤 단백질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DNA 중화효소나 1년의 효소도 준비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검문하는 거죠. 제한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검문점은 뭔지 알겠죠?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전 여기를 못 넘어간다. 제가 같으면 청와대를 차 타고 들어가려면 검문을 당해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검문하고 들어가죠. 저는 제한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뭐 얼굴이 험하게서 그런지 하여튼 맨날 검문해서 통과 못합니다. 다른 분들 다 저분들 가는데 왜 저는 못 갑니까? 아, 당신은 못 갑니다. 저는 거기서 청와대는 거기서 저는 제한점이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검문점이 되겠지만 그런 느낌. 그래서 자, 제한점 다음에 그 다음에 검문점. 그래서 DNA 복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S기 검문점 있죠. S기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S기 너트미가 DNA를 단순히 풀어서 복제까지 하는 과정이에요. 풀었다는 자체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복제하면서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돌연변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S기로 볼 수밖에 없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연변이를 검문하는 거죠. 그 PO13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쪽 라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G2기, S기를 잘 통과했다 한다면 G2기. M기 때는 결론적으로 DNA 염색체가 응축이 됩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거시적으로 일반화시켰을 때. 그러니까 응축이 되니까 유전자 발현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이 안 되니까 근데 방추사는 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방추사의 구성 단백질 튜블린 아니에요. 알파 베타 튜블린을 발현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안 된다고요. 응축돼 있으니까.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속되게 천박하게 뭐라냐면 G2기는 M기에 필요한 물질의 사전 합성 단계다. 자, 단은 천박하지만 그 안에 내용은 여러분 이제 꽂으면 되죠. 아까 말씀 방추사가 길어졌는데 튜블린 단백질. 응축, 유전자 발현 불가 안 돼. 응축됐으니까. 근데 이게 필요한 단백질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G2에 미리 만들고 들어간다.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 정확히 이제 M기 중기까지 가죠. 쭉 밀어붙이는 그 유명한 MPF, M기 프로모팅 팩터. 자, 이렇게 따져보면 자, 더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세포 주기가 있죠. 그래서 됩니까? 첫 번째 1번 자, 지원기 제한점. 자, 2번 지원기 말 검문점. DNA 복제 사전 준비가 확실히 됐는지. 그 다음에 3번 자, S기 동안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지 검문하는 검문점. 4번 크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M기 검문점. 그리고 이제 굳이 5번 저는 논리 때문에 적었는데 5번은 어떻습니까? 아나페이스 프로모팅 팩터에서 후기 검문점. 정확히 염색체가 양분화 되는지를 검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살짝 제가 일반 책에서 안 나오지만 자, 제 내용에서 집어넣습니다. 논리 완성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자, 사이클린과 CDK 알고 계셨습니까? 그 종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사이클린 양적 변화죠. 유전자 발현 때문에 올라갔다 유익키트화돼서 프로테아전 합체가 분해시키는 사이클린 D 대표적으로 사이클린 E, 사이클린 A, 사이클린 B. 여기가 4번 여기죠. MPF가 사이클린 B. 그래서 자,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저거 많이 하는데 사이클린 D, E, A, B, DEAB, DAB, DEAB다. 그런데 얘네들 사이클린은 자 효소의 어떻습니까? 알로스 조절자로서 여기에 상응하는 어떻습니까? 자 시리켄,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 4. 그다음에 E가 자 2. 여기도 이제 2. 약간 조절만 다를 뿐이죠. 2죠, 2. 그다음에 여기가 1.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는데 사이클린 DEAB, DEAB. 그다음에 거기에 4, 2, 2, 1. DEAB, 4, 2, 1. DEAB, 4, 2, 1. 그래서 I say DEAB, you say 4, 2, 1. 근데 수업 시간에 꼭 안 해요. 저만 혼자 앞에서 그냥 자 얼굴 벌게 갖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DEAB, 4, 2, 1. 요게 지금 걸려있던 문제입니다. 요걸 이제 베이스 살짝 드렸고 문제 돌아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유류 세포는 유사분열 유도물질의 마이토존의 자극에 의해서 분열한다. 마이토존 자극이 부족하면 세포 주기는 지원기를 못 넘어가죠. 제한점을. 그러니까 지원기 써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지원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이러한 마이토존 자극이 부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자 특히 성인의 경우에 자 됩니까? 자 뇌신경과 골격근 두 개가요 가장 산소를 많이 해요. 왜냐면 ATP를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니까. 근데 산소를 많이 하면 미토콘드리아 수도 많고 미토콘드리아 전자 전달기가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전자를 적게 받거나 너무 과하게 받은 활성산소종, 과산화수 같은 게 많이 생겨요. 그게 바로 제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DNA를 망가뜨리니까. 그러니까 자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돌연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직을 찾아낸다면 뇌신경과 골격근이 해도 무방하겠죠. 크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근데 그네들이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분열시켜 버리면 그 돌연변이가 막 누적이 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 암 발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에서는 대표적으로 팀이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자 성인의 뇌신경 플러스 골격근이죠. 자 얘는 어떻습니까? 바로 자 절대 세포 분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게. 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귀로 말씀드렸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아까 저쪽에서 나오지만 지우원기가 아니라 지제로기. 성장자 신호전달, 수용차 신호전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걸 통과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종양 발생 방지 기작의 일환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P53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자, 세포 자살도 있죠? 뭐 세포 자살도 어쨌든 가능한 거고. 뭐 이건 모든 세포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자 텔로머레이즈 이것도 자 발현시키지 않고 등등등 1년에 이런 종양 방지가 쭉 갖고 있죠. 앞에 영역들 문제 있었지만 이렇게 자 같이 한번 끼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자 니은은 G 제로기가 맞지 않겠어요? G 제로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쉽죠. G1기와 G0기는 쉽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마이토젠 결합에 의해서 포유류 세포 A의 세포 주기 단계에서 디귿 활성화된 CDK4 물론 6도 같이 건드리지만 4가 메인이긴 한데 6까지 뭐 틀린 건 아닙니다. 4가 더 중요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거지만 자, 그렇습니까? 이 CDK4 거기에 사이클린 A죠. 그러니까 이 A가 뭐냐?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4, 2, 2, 1. 지금 제한점이지 않습니까? 지원기. 그러니까 4, 2, 2, 1, DEAB였죠. 이게 사이클린 D로 가셔야겠죠? 사이클린 D. 물론 우리말로 이제 답을 적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그게 어떻습니까? RB, 레티노블레스토마 다음에 밑에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노블레스토마는 망막아 세포종. 그러니까, 자, 망막아 세포종이죠, 이게. 단백질. 이게 원래 이제 발견 당시에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원래 이제 원리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E2F, 여기는 없지만 E2F라는 자, 전사 활성자가 있어요. 요게 이제, 자, 핵으로 들어가면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이게 바로 세포분열 유발. 자, 세포분열을 유발시키는 전사인자입니다. 이게. 자, 활성화된 전사절자. 이게 평상시에 활성화됐으면 종양이 돼버리거든요. 평상 가끔 분열할 때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고 있는 게 바로 레티노블레스토마 PRB라고 하죠. RB 단백질이에요. 자, 그럼 요게 이제 평상시 분열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가끔 분열할 때, 이 바로 지원기 제한점을 넘어갈 때, 요 RB를 불활성화시키면 돼요. 노의 노는 예스였으니까 RB가 자 전사인자를 억제하고 있고, 요 놈을 다시 한번 억제하면 노의 노는 예스니까, 자 이중부정이죠. 자, 그 신호가 바로 이 성장인자 수용체 일양체, 그렇죠? 그래서 성장인자 수용체 일양체, 뭐 일양체에 대한 얘기다. 여기서 직접 관여하지 않으니까. 마이토젠과 일련의 신호 전달을 통해서 자, 방금 CDK4 있었죠? 그 다음에 사이클린 어떻습니까? D 맞아, D. CDK가 요걸 이제 인산화시킬 거 아닙니까? 인산화시키면 세포에서 인산화가 작용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단백질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무조건 활성 아니에요. 구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인산화되어서 많은 구조가 바뀝니다. 그랬을 때 어떤 요소는 활성화되기도 하고 어떤 요소는 불활성화되기도 하는 거죠. RB의 경우는 이제 단백질, 효소는 아니지만 얘는 인산화되어서 불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인산화되어서 키나제니까 얘가 카이니즈니까 인산화되니까 불활성화되겠죠. 요게. 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 아주 어렵다기보다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소재니까. 자, 그래서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아까 G1기와 G0기로 아까 자, 잡을 드렸고요. 디귿. 그림을 밑줄 때 디귿에서 A에 해당 사이클린. 사이클린 이렇게 우리말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린 D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적는 게 맞겠고요. 뭐 틀렸다기보다는 영어로 정답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출제자의 용어를 따라가 주자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세포 A에서 RB 단백질 불활성을 유도하는 밑줄 친 디귿의 활성화 작용기. 뭔지 알겠죠? 카이네이즈니까 인산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자, 인산. 자, 화. 그렇죠? 그래서 구조가 확 바뀌면서 자, 그래서 RB 단백질이 불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RB도 불활성이고 이럴 때 세포 주기 단계 변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됩니까? 이제 지원기 제한점을 넘어가서 세포 분열을 자, 가겠죠. 그러니까 S기 진입이니까. S기 자, 진입.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겠죠. 1년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될 것이고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테마, 뭐 많이 강조했던 문제인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7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자, 7번 문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석형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분자생물학 실험을 분석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최근에 뭐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분석형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느낌만 있으면 잘 풀어낼 수 있으니까. 자, 빠르게 써머리 해봐 볼게요. 식물의 어린 잎과 노화된 잎에서 마이크로 RNA입니다. 마이크로 RNA는 알다시피, 얘가 표적 mRNA에 분해를 한다든가 번역을 억제하죠. 결론적으로 억제라고만 쓸게요. 여기서 뭐 어떻게 억제하는가 문제 내는 건 아니니까. 표적 mRNA에서 다이서와 리스크 작용을 통해서 표적 mRNA를 단백질 번역 억제 또는 분해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마이크로 RNA X의 프로모터죠. 프로모터의 메티라 여부에 따라서 X의 발현 여부 당대 간단하게 어린 잎에서 하나만 잡을게요. 빠르게. 어린 잎에서 프로모터가 메티라가 안 돼 있대요. 자, 그랬더니 됩니까? X의 마이크로 RNA가 발현되는데 뭐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결론은 어린 잎에서 한마디로 마이크로 RNA가 발현되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노화된 잎 아래쪽은 반대로 대조군이니까 매치가 되어서 발현 안 되더라요. 일단. 자, 그런데 이 마이크로 RNA가 억제시키는 mRNA가 유전자 B 또는 D 중에 하나래요. 이제 그걸 밑에 분석을 찾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갔을 때 자, 어린 잎과 노화되면서 각각 mRNA, 토탈 mRNA 끄집어내고 그 mRNA를 갖고 됩니까? cDNA를 다 만들고요. 전부 다. 자, 그다음 토탈 RNA. 그다음에 고놈을 갖고 됩니까? 이제 프라이머죠. 자, 프라이머 B 또는 D의 특이적인 프라이머에 집어넣고 액틴은 하우스키핑진이죠. 항구적 유전자 발현. 우리 조직에서 발현도가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발현량의 대조군이 되지 않습니까? 자,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이용해서 리얼타임 PCR 하면서 바로 즉시 증가된 양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형광법. 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B와 D의 특이적인 프라이머가 길이가 똑같대요. 그런데 용융온도, 멜팅 템퍼러처가 누가 높냐면 B가 더 높더래요. 프라이머 길이는 똑같은데, 염기선은 똑같은데 높지? 답은 그거죠. 자, 수소결합 수가 더 많은 GC 쌍이 높은 거죠. 바로 나오겠죠. 왜 높냐? because GC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GC가 수소결합 3개라는 건 다 아닌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뭐 바로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바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잎에서 한번 잡아볼까요? 그냥 하나만 잡으면 대조군은 반대로 가면 되니까. 어린잎에서 액틴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PCR 사이클 봤을 때 사이클에서 먼저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cDNA 수가 많았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유전자 B는 더 늦게 올라갔어요. 아하, 액틴보다 mRNA가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mRNA 양으로 갔을 때 액틴보다 됩니까? 유전자 B의 mRNA가 적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밑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유전자 D를 갈게요. D를 갔더니, 액틴보다 D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mRNA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봤을 때, 여기다 바로 끼울까요? 여기다 먼저 하고 갈까요? 액틴. 그 다음에 D가 더 많았어요. 여기다가 같이 합치면 D 이겁니다. 그렇죠? D의 mRNA가 더 많았고, 액틴, 그 다음에 B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D 아니면 B가 마이크로 RNA X의 타겟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표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잎에서는 D는 많고요. B는 적어요. 근데 mRNA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 쪽 비교해 보시면 알겠죠. 이쪽에 버섯이. 노화에서는 반대 역전됩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잎에선 유전자 X의 mRNA, 마이크로 RNA가 있었고 근데 노화된 잎은 없었단 말이에요. 마이크로 RNA는 목적상 mRNA 표적 mRNA 억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죠. X의 마이크로 RNA가 B를 억제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반대, 노화에도 또 하면 돼요. 원래 대조군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분석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자, 그럼 답을 다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자료에서 프로모터의 메티라에서 마이크로 RNA 유전자 X의 발현량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DNA의 염기서열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염기서열의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전자 발현의 변화.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미치는 영향. 가장 캠벨과 그의 아이들 얘기하는 거는, 됩니까? 서열은 안 바뀌었지만, 염기의 메틸화 이걸 언급하고 또 하나가 이제 히스톤 뉴클레오솜이죠. 그러니까 히스톤의 아세틸화 같은 거, 응축조절이죠. 이런 것들. 이런 현상을 뭐라 하는 거죠? 답은 이게 아니고 이 현상을 뭐라 하냐면 이게 어떻습니까? 태어난 이후에
자, 어떻습니까? 유전 현상이 바뀐다. 그래서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이죠. 그래서 답은 후성 자, 유전. 그래서 에피가 이제 라틴어 기원의 이제 영어로서 그러니까 중세 라틴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그 문어, 그러니까 활자라든가 그러니까 언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피라는 게 위 또는 주변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주변, 테두리 이런 것들. 그래서 에피제네스. 자,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건드린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유전자를 똑같이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걸 건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후성 유전. 자, 이게 되겠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실험 나에서 비에틱적인 프라이머와 디에틱적인 프라이머에서 GC 함량이 높은 건 누구라고요? 아까 했죠? B가 더 높죠.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GC의 자, 수소결합 수가 3개짜리 더 많다는 거. 이걸 설명하면 되겠죠? 뭐 제가 못 본다고 다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라고 다 만들어 놨거든요. 뭐 전지 셋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사족이랄까요? 약간 좀 설명을 넣기 위해서 그냥 암기가 아니라 좀 내용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좀 말을 하는 거고요. 그냥 모범 답안은 따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모범 답안 정도가 아니라 키만 잡아드릴게요. 세 번째, B와 D 중 마이크로 RNA 유전자 X의 표적 유전자가 무엇인지 쓰셔. 아까 위에 봤죠? 어린 입에서 마이크로 RNA가 발현되는데 발현이 감소한 B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B가 자, 어린 입에서 자, 이렇게 표적이 되겠죠. 그 이유는 됩니까? 아까 액틴을 기준으로 발현량이죠. D가 많았고 B가 적었는데 근데 마이크로 RNA X잖아. X는 됩니까? 어린 입에서 발현되니까 B가 억제받는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이거 말이 그냥 뭐 내용이 좀 이게 한참 뭔 소리야 한참 헤맸는데 이건 뭐 사실 이제 문장을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죠. 내용이 어려운 건 없는데 뭐 말이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같으면 그 이과생들이 좀 그닥 좀 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문과생들 어떻게 보면 좀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이겁니다. 식물의 증산작용이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이제 수분이 증발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인데 자 증산율은 먼저 언급했네요. 뭐 대충 감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증산이 되느냐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입의 내부 물 증기압과 입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대기 증기압의 차이, 뭐 뻔한 얘기네. 그러니까 입 안쪽에 물이 많으면 공기 중에 저거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이 거창하지 뭐 별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증기압 차이, 대기와 입 내부의 증기압 차이에서 자,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 증산이 나가는 거니까. 두 번째, 증산율은 입의 기공 크기에 따른 기공 저항. 그러니까 기공 저항이라는 게 기공 폐쇄죠. 기공 크기가 작은 겁니다. 자, 저항이니까. 그것과 대기와 입의 경계층에 정체되어 있는 공기에 의한 확산 저항. 이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게 경계층 저항이. 그러니까 기공이 열려서 수분이 증발되려고. 근데 바깥쪽에 수분이 많아. 공기 중에. 그럼 증발이 되겠지. 여름에 아주 장마철 더운 여름에 우리가 덥다고 느낀 이유가 땀을 피부에 흘렸는데 땀이 증발되면서 기화열로 내 체열을 날려야 되는데 어라? 습도가 높으니까 증발이 안 되나. 그래서 우리 더운 거지 않습니까?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그거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다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 나오면 헷갈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합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뭐 내용을 알겠고. 세 번째, 증산율은 환경 요인인 풍속, 대기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풍속은 이런 거죠. 입 바깥쪽에 공기가 습도가 있어요. 그게 바람이 휙 불어서 수분을 날려버렸어. 그럼 바깥쪽에 저 때문에 공기에 수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산되기 쉬워질 거 아닙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고. 온도는 뭐예요? 당연히 열 에너지에 의해서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입에서 증발되기가 쉽잖아요, 증산이. 대충 예측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화증기압도 참 어렵습니다. 계속 용어 계속 나오네요. 포화증기압. 얘는 특정 온도에서 액체나 고체가 기체로 변화해서 생기는 증기가 포화돼서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증기압. 그러니까 특정 온도에서 물이 최대로 증발된 상태. 그래서 딱 더 이상 증발되지 않는 상태. 동적 평이라는 게. 자, 그 상태죠. 자,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맥시멈의 어떤 증발된 상태가 증기압이죠. 자, 그림은 대기의 온도 변화에 따른 대기 중 물의 증기압과 물의 포화증기압. 그러니까 물의 포화증기압 최대치죠. 물의 포화증기압이 그 온도에서 최고치가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잡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자, 최고치가 될 것이고, 자, 대기 중에 물의 증기압.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일치하지 않는 이유 뭐예요? 자, 최대로 증발되지 않은 거죠, 지금. 증산이 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 대기의 온도와 평형 상태를 이룬 입에서, 평형 상태를 이룰 때 일단은 일시적으로 강한 빛에 의해서 노출해서 입의 내부 온도만 상승. 자, 그러니까 이제 평형 상태에서 대기 온도가 가만히 있고 입만 온도를 높인 거죠. 입 안쪽만. 자, 상승시켰을 때 증산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 위쪽에 언급된 요인이 뭐예요? 온도 증가. 대기 온도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입의 온도만 증가했으니까, 온도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물 분자의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 현상이죠? 자, 증가한다. 이때, 대기 중 수분 함량은 일정, 대기 중에 수분 함량 일정, 안 바뀌었다 이고요.
기공의 열려있는 상태 크기 변화가 없다. 이것도.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혹시 청색광 수용체 피토 같습니까? 피토크로미아 뭐 조점 이런 게 크리토크로미아 이런 거 이게 있죠. 이렇게. 자, 그런 청색광 수용체 어떤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기공 크기 변화가 없대요. 요거는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그러면 애매하죠. 생물 문제가 아니라 약간 지구과학 뭐 이런 문제가 바뀌어버린 느낌인데 하여튼 자, 이 힌트가 있었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는데 크기 변화가 없었대요. 그다음에 임 내부의 물의 증기압은 포화 증기압과 같다. 최대로 지금 증발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대기 중에 증기압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됩니까? 자, 쭉 올라가죠. 여기까지 이게 됩니까? 자, 임 내부의 포화 증기압.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만큼 증발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지구과학에 가까운 형태인데, 자, 그래서 이제 풍속 증가가 입의 기공 저항과 경계층의 저항 크기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했죠. 자,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봐야겠죠. 풍속 증가. 지금 발음 휙 불었으니까. 그렇습니까? 자, 경계층 저항. 뭐예요? 자, 이 바깥쪽에 있죠. 바깥쪽에 수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저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람에 날렸으니까, 됩니까? 자, 분명히 경계층 저항은 감소하겠죠? 바깥쪽 수분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즉시 어쩌면 이외 기공 저항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유지 또는 불변. 자, 이걸로 가야죠. 왜냐면 위쪽 문제에서 여기서 보면 기공 크기 변화가 없었다는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 전체가 롱텀으로 식물이 항상성 조절까지 가는 그 기장을 건드린 게 아니에요. 단기적인 물리 현상과 지구학 현상일 뿐입니다. 이 문제 냄새를 맡아보면 킁킁킁 맡아보세요. 그렇죠? 그 냄새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아까 고민했던 생물학적으로 됩니까? 청색광 수용체에 의한 기공의 조절 또는 됩니까? 엡시탄에 의한 기공 조절 이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는 거죠. 기공 변화 크기 변화 없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입의 기공 저항은 어떻습니까? 기공 크기는 불변을 놓고 그대로 어떻습니까? 풍속에 의해서 대기 중에 수분이 사라졌으니까 자, 그 저항만 감소했다. 이게 가장 적절한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그 냄새를 맡으셔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밑줄 친 니은. 자, 니은의 이유. 일시적으로 증산율이 증가했대요. 자, 포화 증기압의 변화에 따른 밑줄 친 기억의 변화와 연관지어서 설명하셔. 기억이 저 위에 올라가겠죠. 근데 위에서 물의 내부 증기압과 입을 둘러싼 대기 중에 물의 증기압 차이에 비한다. 그거와 연관시켜서 그럼 여기서니까 이제 봤을 때 일시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로 입만 온도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서 기억해 봤을 때 입 내부의 물 증기압이 포화 증기압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 내부의 어떻습니까? 물 증기압이 포화 증기압까지 증가한 거죠. 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 위에 섰을 때, 자, 그 차이. 당연히 대기 증기압은 가만히 있고, 입 내부에 물의 증기압이 올라갔잖아요. 그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됩니까? 증산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또 모범답안 딱 적어놨지만, 간단히 키만 잡아드렸습니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9번 문제는요, 이 9번 문제가, 저도 모의고사 예측을 했어요. 근데 하나를 놓쳤어요. 멜라노신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네, 어쨌든 그걸 약간 그나마 이게 암기로 간 건 아니고 약간 힌트를 줬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데, 얘기하자면 상당히 길어지지만, 좀 간단히 핵심만 잡아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일주기 조절에 대한 자료다. 약간 통합형 문제입니다. 사람의 일주기는 시상하부, 그러니까 시상은 어떻습니까? 시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지 않습니까? 중내 바로 어떻습니까? 그 위쪽에. 근데 시상, 간내에서 대는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내를 통과해서 대는 후두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간내 시상을 통과합니다. 그 아래쪽이 시상하부예요. 이 시상하부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항상성의 조절 중추. 그 중에는 일주기의, 리듬. 또 계절 주기의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생체식이라 그러죠. 그중에 그걸 담당하는 게 시상의 저 위쪽 부위에 있던 핵심적인 부위. 그렇습니까? 시상 같습니까? 그래서 저 위쪽에 그러니까 수프라는 위, 수프라는 저 위 한참이라는 어원이거든요. 그 키아즈메틱 시상 교차 키아즈마 로마자 X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한참 위에 있다. 그러니까 시상이 한참 위에 있는 부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로 시가 교차니까 그 위에 한참 위에 있다. 핵. 그래서 수프라 키아즈메틱 뉴클리어스라고 해서 일단 약자를 적을 필요는 없고 이때는 자신 있을 때 적어도 됩니다. 자신 없으면 시교차 상해. 그래서 그냥 외울 게 아니라 시상교차의 저 위쪽에 한참 위에 있는 부위다. 자, 그게 생체식의 역할이죠. 시상하부 일부로서.
자, 그 다음에 일주기 시계인 자, 시교차 상액은 빛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죠. 평상시 때 이게 자 공간 동기화 시킬 때 지금 빛이 있으니까 낮이야. 밤에 이제 빛이 없으니까 밤이 낮이야. 밤이야. 그 다음 또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낮이야. 이걸 계속 자, 주기적으로 다 동기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있어. 자, 숨어쉬어 자고 있어요. 2박 3일 동안. 그래도 지금 밤인지 낮인지 감이 와요. 근데 머릿속에 시계가 리듬을 잡고 있으니까 그건데 이제 그걸 동류화 시킨다는 얘기가 두 번째 적어져 있고요. 자, 그림은 사람의 일주기 조절에 관련한 신경계와 내분비를 나타난 거다 했는데 하여튼 빛이 들어옵니다. 망막으로.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시교차 상액 SCN 수프라 키아즈메틱 뉴클리어스 자, 시상의 하부의 일부라 그랬어요. 자,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 중에 송과샘 그 밑에 송과샘에서 그 유명한 호르몬 멜라토닌을 분비하죠. 그러니까 어원 자체가 멜라토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발견됐지. 멜라닌 색소가 뭔지 아셨습니까?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 차단제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로신의 고리 있죠? 그 고리를 수백 개 붙이면 자외선 잘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까만 머리털처럼. 이게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자외선이 있을 때 많이 분비되겠죠? 근데 그걸 멜라닌, 칼시토닌, 칼슘의 톤이 진했을 때 분비되는 프로틴계 호르몬이란 어원처럼 멜라토닌, 멜라닌의 톤이 진했을 때 분비되는 프로틴. 물론 나중에 밝혀지면 더 추가 기능이 있었지만 그래서 가장 건시적으로는 멜라토닌은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억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자외선 낮에 많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멜라닌이 많이 침착됩니다. 근데 멜라토닌이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에는 예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외선이 없을 때 많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멜라토닌은 결론적으로 가면 밤 동안 많이 분비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려면 이 문제와 상관없이 밤에 사람은 주행성 동물입니다. 낮에는 자, 어떻습니까? 자, 생식 활동. 모든 어떻게 궁극적인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생식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멜라토닌은 어떻습니까? 이제 밤에 많이 분비됐죠. 밤에는 생식 활동 억제, 대신에 수면 유도. 그러니까 멜라토닌 기능이 이제 나오는 거죠. 멜라닌 억제뿐만 아니라 밤에 그러니까 성호르몬 억제입니다. 실제로 억제. 대신 잠을 수면 유도. 그리고 이제 자면 양분이 남잖아요. 그걸 뭐로 합니까? 성장기 때 몸의 성장. 이런 걸 유발하는 거죠. 이걸 매번 어떻게 애웁니까? 자, 인체 호르몬은 애우는 게 아니에요. 걔가 언제 분비되냐만 잡아내버리면 해야 될 역할은 다 풀립니다. 인슐린이 됐던, 에피네프린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간단히 서머리 했고요. 자, 그렇다면 자료 2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자, 사람의 망막에는 다양한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가진 여러 종류의 A부터 E까지의 자, 색소가 있다 그랬는데 A를 가진 세포는 수평세포와 연결되어 있다. 자, A가 이제 수평세포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놈이. 자, 근데 파장을 보면 청색과 가장 짧은 파장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 뭐 자세히 가자면 이제 망막이죠. 망막의 중심 오목. 낮 동안은 빛이 강하니까 동공이 작아요. 그러니까 망막 전체를 빛이 두지 않습니다. 특정 부위 오죠. 거기가 중심 오목 황반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크게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타입의 자, 됩니까? 바로 포토옵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됩니까? 원뿔 세포가 걔네들의 어떤 조합, 자극 정도의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색깔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쪽이죠. 근데 그 중에 보면 딱 느낌이 오는 게, 400나노미터 근처?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봤을 때 수평세포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평세포를 한다면, 자, 시각수용기 밑에 쌍극세포, 그 다음에, 자, 그 일부 시각수용기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수평세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요건 있는데, 하여튼 요건 파장 들어갔을 때, 그냥 간단히 레드, 그린, 블루를 할게요. 블루. 비동안 쓰겠습니다. 청색의 됩니까? 포토옵신. 자, 가진, 자, 그쪽일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갔을 때 B를 가진 세포는 쌍극세포로부터 신호를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쌍극세포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시각수용기가 아니에요. 쌍극세포는. 물론 쌍극세포가 망막 구성세포가 크게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망막, 빛은 이쪽에서 오더라도 빛이 자, 이제 망막이 있다, 망막이 있으면, 망막의 틈이, 이쪽에 틈이니까 이제 뭐, 그냥 막대세포라든가 또는 원뿔세포 그냥 갖다 좀 할게요.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있고. 자, 근데 여튼, 요쪽에 틈이니까 이제 신호를 조율하기 위해서 저쪽에 쌍극세포가 있죠. 쌍극세포.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경절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맹점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틈이니까 이제 여기서 수평세포는 얘네들 틈이니까 얘네들을 이제 신호를 통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수평, 말 그대로 수평,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할게요. 뭐 교재는 이쁘게 돼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쌍극세포고 이건 수평세포거든요.
그래서 자 시각 수용기 세포, 쌍극 세포, 수평 세포, 그다음 아마크라인 세포, 그다음에 신경 세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그 중에 수평 세포가 있고 쌍극 세포. 근데 이상하게 지금 B라는 놈이 뭐냐면 힌트를 준 게 B를 가진 세포는 쌍극 세포로부터 시작을 받는다. 그러니까 직접 어떻습니까 시각 수용기한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실제로 힌트가 뭐냐면 그래서 쌍극 세포, 그러니까 수평 세포죠. 쌍극 세포부터 신호를 받는 게 요 뒤쪽이죠. 여기 같으니까 시신경 아니면 신경절이죠. 자, 이 시신경 안쪽에 같으니까 바로 멜라노프신이 일부가 많지 않은데 멜라노프신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자 로도프신과 그냥 우리말로 적겠습니다. 로도프신, 막대세포 있죠. 그다음에 로드세레, 그다음에 원뿔세포 테니까 포토프신 있죠. 이것들이 같으니까 이제 빛을 감지하는데 멜라노프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시신경 쪽에 일부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이쪽에 쌍극 세포 연결돼서 이 신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색깔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상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지금 빛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 즉 밤이야 낮이야, 그걸 감을 느낀 거죠. 자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 그냥 빛이 있어 낮인가 보네. 이건 동기화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상이나 색깔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멜라노신의 존재가 이 시신경의 일부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좀 깊은 얘기는 합니다. 물론 저 또한 그 멜라노신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 나머지는 다 공개했지만 그래서 그게 조금 반성을 하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힌트가 자 대입을 B를 가진 세포 멜라노신이죠. 자 세포는 쌍극 세포. 여기로부터 그러면 이게 쌍극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시신경 쪽에 존재하는 형태다. 약간 감오겠죠. 그래서 요 B가 이게 자, 멜라노프신. 예, 흡수파장. 멜라노프신이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C를 가진 세포는 이미 이제 바로 이제 모의고사 말씀드렸는데 C는요, 어차피 막대세포입니다. 간상세포. 왜냐면 밤에 빛이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동공을 최대로 키워서 망막 전체 약한 빛이나마 다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그 역지작을 못 넘기니까 약한 작을 모아서 시신경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힌트를 설명하고 있죠. 자, C를 가진 세포는 여러 세포가 신호를 하나의 신경세포로 수렴하여서 비슷한 민감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요거는 간상세포. 그렇죠? 자, 그냥 계속 가면 D를 가진 세포는 황반에 밀집되어 있다. 황반. E도 마찬가지죠. E를 가진 세포인데 E는 빨간색, 레드네, R. 그럼 나머지 하나 D가 뭐예요? 그린. 나왔죠? 지적은 다 잡아줬으니까. 자, 그래서 멜라노신만 빼고 제가 바로 직접 모의고사 강조했었는데, 자, 괄호안에 기억에 들어갈 거는 아까 뭐였죠? 기억이 시교차 상액이었고요. 자, 그래서 시교차 상액 빠르게 여기 적어놨으니까 또 모음단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자료 2. 자, 일주기식의 보정에 이용되는 광석소인 멜라노신의 파장은 결국 B로 가면 되겠죠. 자, 송가체에서 분비돼서 일주기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명칭 멜라토닌. 자, 위에 적어놨습니다. 기능까지 다 제가 멜라토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야간의 청색광 노출이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를 이 호르몬의 분비와 뻔하죠, 아까. 자, 청색광에 노출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빛이지 않습니까? 청색광이 좀 더 강하기도 하니까 빛이 파장이 세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멜라노신 자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청색광을 쏘게 되면 자, 아까 멜라노신이 자, 자극이 되겠죠? 자극.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바로 자, 시교차 상액. 자, 여기를 자극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어떻습니까? 밤인데도 불구하고 낮이라고 어떻습니까? 자, 교란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자, 일주기 교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잠을 잘 못 자고 헤매겠죠? 이런 식의 느낌. 모음단에 적어놨지만 이렇게 잡으면 다 되겠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 멜라노신이 갑자기 등장하고 게다가 통합형으로 자, 어떻습니까? 바로 시교차 상액과 송가체까지 자, 묶었기 때문에 상당히 덩치가 큰 문제죠. 통합형 문제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약간 물질대사 변형이긴 합니다. 질소순환인데 이게 간단하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일단 그래도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베이스를 드리자면 간단하게 이론 때 제가 많이 강조한 논리인데 이것도 많이 확장을 하니까 요것만 살짝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냐면 우리는 해당 과정을 가지고 있죠. 해당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피루부산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아세틸코이 하여 이 아세틸코이가 탄소가 2개짜리라 너무 작아서 다음 요소가 자, 기질 특이성이 떨어져요.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 요소 인지를 못하니까 모르겠다. 이놈을 덩치 큰 유기물에다 붙여버리는 거죠. 자, 옥살로 아세틱에시드 탄소 4개짜리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탄소 6개짜리죠? 스티르산.
자, C6. 덩치가 커지죠. 다음 수식 이제 잘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붙여놓고, 자, 됩니까? 이제 산화시키죠. 됩니까? CO2를 날리면서, NADH 뽑아내면서. 그래서 되면 알파, 뭐, 케토, 글루탐산. 또 한 번 CO2 날리면서 숙신일 코이, 또 숙신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최초 물질을 갖다 놔야 되니까, 푸마르산, 말산, 옥살초산. 이렇게. 그래서 피와 식혜를 수프에 말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뭐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걸 단계가 왜 일어나는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해버리면 됩니다. 제가 그 중에 힌트를 드렸죠. 왜 굳이 자 탄수 2개짜리를 바로 분해시키지 않고 탄수 4개짜리에다 붙여놓고 분해시키느냐 등등의 원리. 그런 것들이 제가 드린 논리의 어떤 힘이거든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바로 자 광합성의 켈빈에도 그걸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탄소 하나짜리 CO2를 고정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루비스코가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잡아서 자 붙여주죠. 알루페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일련의 효소들이 잘 일어나니까. 그런 식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일단은 해당 과정은요, 이 물질 중간을 뽑아낸다 해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뽑아내어도 해당 과정은 다음 포당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 이 시트산 회로에선 이런 것들을 뽑아내잖아요? 회로가 하나 없어져 버려요.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ATP 의존도가 높은 조직 있죠. 뇌신경과 골격근은요. 자, 이 물질에서 중간 물질 뽑아내서 이용을 할 때 해당 과정 물질을 뽑아내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쪽을 뽑아내는 게 이게 근육 같은 거에서 뽑아내는 거고 기타 조직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뽑아내야 돼요. 기타 조직에서는. 느낌 아시겠어요? 살짝? 자, 요걸 이해하면 이런 문제도 약간 그 생소하지만 이건 문제도 풀어질 수 있거든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돌아오자면 세균의 질소대사에 대한 설명이다. 자, 암모늄 이온이 탄소기호 전달 동안에 과정 1번과 2번이 있다. 자, 1번의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NADH나 DPH의 환원력이죠. 환원력을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자, 됩니까? 자, 아까 질소 동화죠. 이거 아까 앞엔 질소 고정이었고 질소 동화죠. 자, 알파 케토콜탐산 요게 바로 어떻습니까? 그냥 TCA 회로의 물질을 뽑아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달아주면 어떻습니까? 이름이 비슷해요. 알파 케토콜탐산. 밑에 그림이 있지만 알파 자리에 케톤기가 있는 글루탐산. 이걸 만약에 이걸 자 탈수시켜서 암모니아를 달아주는 순간 아미노산, 글루탐산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자연스럽게 글루탐산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케토글루탐산이 암모니아를 일단 받아요. 자, 받아갖고 이놈의 어떤 다른 기타 케톤산 중에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 효소가 그러면 세이브가 됩니다. 왜냐면 암모니아를 받아서 달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20가지 암소수 각각에서 전부 다 암모니아를 받은 효소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생체 내에선 어떻습니까? 이 알파케토글루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뽑아갖고 얘가 암모늄의 운반체, 수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가지 아미노산에 대해서 매번 다 효소가 있지 말고 얘가 공통적으로 운반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환원형 어떻습니까? 바로 질소동화인데 이게 질소동화 일종입니다. 그래서 질소동화라고만 적혀서 이건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그런데 또 다른 기작이 있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별반 설 건 없고요. 암모늄을 또 운반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ATP를 이용해서 먼저. 자, 기억은 같은 글루탐산 아닙니까? 아까. 근데 글루탐산은 암모늄을 더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산성의 아미노산이 글루탐산. 걔가 암모늄 아민기를 더 받아요. 글루탐산의 아민기를 더 받았으니까 글루타민. 이름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 거기서 또 하나가 붙는 거죠. 하나 더 붙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글루타민 여기서 여기 이쪽 부위가 다시 이제 암모늄을 더 받게 되죠. 이렇게 어떻게 글루타민이 되죠. 그럼 당연히 니은은 글루타민. 그러니까 알파 케토글루탐산에서 글루탐산 만들고 다시 거기서 한 번 더 달면 글루타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페트트리 메발 루이 아히 아기는 아이인데 이 지금 8가지 아이는 10개인데 필수 아미노산 안 만드는 거예요. 페니랄라닌, 트립토판, 트레오닌, 리신, 메사이온인 어떻습니까? 바알린, 루신, 이소루신 성인 8개는 안 만들어요. 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영양소 충분히 들어오니까. 하지만 거기에 글루탐산, 글루타민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쉽게. TCA에서 뽑아내서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루타민. 그래서 다시 그걸 통해서 다시 어떻습니까? 2개의 글루탐산을 만들어서 가장 산화된 거 3개의 글루탐산 만들어서 다시 운반하는 이게 과정이 있다. 어려울 건 없죠. 대신 여기서 이 골자 이 부분만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체감 난이도는 떨어질 겁니다. 자,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밑으로. 그러면 과정 1번은 환원성 아미노화, 아미네이션. 이게 질소 동화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과정이다. 기억 탈수요소. 기억이 뭡니까? 글루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글루탐산 탈수요소. 그렇죠? 그러겠죠?
자, 탈수소에 의해서, 다 기억이 있으니까. 자, 암모늄 이온과 알파케토글루타민으로부터 기억, 자, 글루타민산이 합성된다. 이후 아미노키 전이오에 의해서 글루타민산의 아미노기가 운반자 형태의 수용기가 알파케토산에 전달해서 다른 아미노산을 만든다. 두 번째, 과정 2번은 글루탐산 신세이즈. 요거 약자가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글루타메이트 신세이즈. 이 약자인데 그걸 이제 구체적이면 자 글루타메이트 옥소 글루타메이트 아민 트랜스퍼레이즈라는 건데 이걸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글루탐산 합성 요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자 또 다른 이름인데 자 시스템이면 기억 또 글루탐산이죠. 암모늄 이온을 반응해서 니은 글루타민입니다. 이제 글루타민. 이 합성되고 다시 알파 케토글루타민과 반반 나눠지면서 두 분자 글루타민으로부터 두 분자의 자 어떻습니까 글루탐산이 만들어진다. 너무 쉬운 얘기죠. 자 크게 보면 자 이후 아미노키 전이요소에 의해서 기억 자 글루탐산의 아미노키가 다시 다른 아미노산으로 운반된다. 뭐 이런 과정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과론의 기억 과정 기억이 아까 글루탐산이었어요. 글루탐산이었고요. 니은이 그걸 암미기나 더 받았으니까 글루타민이 되겠죠. 이렇게 가볍게 자 부분답은 적어놨으니까 두 번째 가로의 기억 탈수요소 글루탐산 탈수요소 뭐죠? 탈수요소가 아미노산의 이유화 과정 아미노산을 분해시키는 과정 이건 질소 동화지 않습니까? 합성 과정이고 분해시키는 과정에 1번의 암모늄과 동화 과정에서 촉매하는 반응을 비교하라. 무슨 얘기냐면 가역 반응요소예요. 그래서 약자 쓸게요. 글루탐산 신세이즈는 이게 가역 반응 요소입니다. 가역효소예요. 그래서 정반응으로서 어떻습니까? 자, 질소 동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자 탈아미노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게 어떻습니까? 자, 구체화하자면 얘 같은 대신 뭐가 있냐면, 뭐 이건 뭐 지금 여기서 필요 없지만, 자 암모늄 이온 있죠? 요거에 대한 친화도가 낮아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암모늄 이온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알파케토산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동화 과정이었습니까? 질소 동화. 자, 근데 암모늄의 친화도가 낮기 때문에 암모늄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은 이제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 세균도 마찬가지고 특히 동물, 사람의 경우는 자, 질소 동화를 사람은 안 하거든요. 사람은 아예 안 해요. 세균도 일부 하지만. 뭐냐면 고기를 뜯어먹고 분해시키는 탈아미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탈아미노 반대 반응의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긴 한데 한쪽으로 더 치우친 형태의 반응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적을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자 이건 팩트고요. 그래서 촉매하는 반응을 비교해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암모늄의 농도는 1의 이온성. 그러니까 결국은 자 질소 동화와 탈아미노 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데 그중 어떻습니까? 여기서 쉬운 거죠. 암모늄 농도가 높을 때만 얘가 높을 때만 결국은 질소 동화를 한다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죠. 그건 너무 쉬운 얘기죠. 친화도를 떠나서. 자, 모범답은 이걸 적어놨으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도 마지막 모의고사 또 강조했던 문제 그대로 나왔는데, 물론 맨 마지막 지문 하나가 또, 그림은 다 똑같이 나왔는데, 맨 마지막 지문이 하나 또 좀 애매한 게 들어가 있었죠. 애매하다기보다는 책이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해양의 대양대. 어떤 계절변에 따른 수온과 플랑크톤 많이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매번 육상 선택만 나왔으니까 수중도 한번 나오자 해서 엄청 오래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수온 약칭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상승 떠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떠버리기 때문에 밑에 심수층이 차가운 물과 그다음에 표수층에 뜨거운 물이 섞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 교환이 안 되는 수온 약층, 열만 교환되지 않는 게 아니고 용존상수 교환 안 되고 밑바닥에 가라앉아있던 영양염류 또한 떠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저 어떻습니까? 바로 저 어떤 그 격리층이죠. 그게 수온 약층이지 않습니까? 그게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림은 열대 해양의 대양과 온대 해양, 하나는 열대 해양, 하나는 온대 해양입니다. 자, 수심에 따른 온도 계절별 변화인데 딱 찾으면 되겠죠. 수온 약층 보세요. 수심 기어서 이 가운데 보면 요 부위입니다. 여기가 수온 약층인데 그래서 열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교환을 막고 있는. 근데 이게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다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다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열대 해양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열대 해양으로 가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자, 여름에만 잠깐 수온 약층 나오고 있죠. 요게 지금 온대 해양이 맞겠죠? 온대로 가볍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일단 정리가 하나 됐고요. 두 번째 같습니다. 해양은 따뜻하고 산소가 농도가 높은 표수층. 당연히 그러니까 공기가 가까운 쪽 표수층이니까 따뜻하고 햇빛을 많이 받고요. 산소 농도 높은 표수층과 그다음에 차갑고 산소 농도가 낮은 심수층이
극경 온도 기울기 보면 기억약과 수온약층 요걸 요구하는 답이 되겠고요. 수직적으로 분리된다. 자, 수심에 따라서. 자, 표수층과 자, 심층수가 섞이는 전도 현상이 발생하면 수온약층은 사라진다. 섞이니까 물질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림은 해양, 열대해양의 대양대와 온대해양의 대양대에서 사계절 동안 나타나는 플랑크톤 생물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자니까 자, 피식자가 되고 동물성 플랑크톤이 이걸 먹고 자라니까 포식자가 되겠죠. 이건 뭐 전염도 문제처럼 포식과 피식의 상관성처럼.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선이 뭐 밑에 표시되어 있지만 식물성 플랑크톤 그걸 먹고 자라는 자, 점선이 동물성 플랑크톤 밑에 뭐 표시 놨으니까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1번 지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이들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빛만, 자, 빛 광합성하기 때문에 유기물은 필요 없거든요. 대신 영양염류, 칼륨이나 마그네슘 등의 광합성이 필요한 어떤 영양염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자, 질량이, 원자량이 크기 때문에, 자,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으면 바다 밑에 가라앉는데 이게 전도가 되면 떠오릅니다. 뿌옇게 부유돼서 올라오면 그래 같으면 식물성 플랑크톤, 무기염류, 칼륨, 마그네슘 등등이 있네. 신나. 그래서 그거 광합성 열심히 해요. 그죠? 잘 자라요. 그러니까 동물성 플랑크톤이 쫓아다니면 먹이 많네? 막 먹고 자라겠죠. 근데 그게 1년 내내 안 생기는 게 1번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1년 내내 수온약층이 있기 때문에 심수층과 표수층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 바로 나오죠? 이렇게. 반면에 2번 갑니다. 봄에. 자, 이 봄에 어떻습니까? 자, 식물성 플랑크톤 급격 올라가고 동물성 플랑크톤 올라가죠? 아하, 전도가 있다는 거. 봄의 전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봄의 전도가 있다. 그럼 뭐겠어요? 봄이나 여름 이쪽이 2번이 되겠죠? 이렇게 가볍게.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지문이 살짝 좀 곤란하게 하는데 자, 해양 생태계 1차 생산력, 뭐 광합성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과 양분의 가용성에 의해서 조절된다. 양분이랑 영양염류죠, 지금. 자, 빛은 뭐 당연한 얘기고. 자, 따라서 대양대에서 1차 생산은 빛이 비치는 투광대, 빛이 들어오는데 무광대는 빛이 안 들어가니까 투광대로 제한되며 양분의 수직적 분포가 1차 생산력의 변화에 양분의 수직적 영양염류를 얘기하면 되고. 자, 영양염류. 칼륨이라든가 마그네슘 등 KCl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수직 분포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빛은 저 위 수면 표수층이 많지만 저 같은 영양류는 밑에 무거운이 가라앉아 있다고요. 이 둘이 지금 수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괄호의 기억번 수온약층 어렵지 않게 정리를 했고요. 수온약층으로 정리. 두 번째 미칠 니은에 1차 생산 영향을 좀 미치는 니은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그렇죠? 뭐 너무 쉽네요. 자, 그럼 결국 포인트는 거죠. 1차 생산량을 물었기 때문에 용존산소 상관없습니다. 자, 영양염류의 부유. 자, 또 부유. 이 현상으로 풀면 되겠죠. 부유가 일어나야 된다. 전도에서. 그래서 광합성이 필요한 영향이 생기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AB 1, 2 중에서 열대해양대 고려죠. 아까 AB 1, 2에서 A에서 열대가 B고요. 그다음에 1이었죠. 그러니까 B하고 1이 되겠네요. B,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열대. 자, 되겠죠? 선택을 쓰고,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충분히 찾아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강조했지만. 자, 그런데 열대해양대, 대양대에서 1차 생산력이 높은 지역이 형성된 이유. 전체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쪽 그림에서 보면 자, 어떻습니까? 열대해양에서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1차 생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래프와 달리 일부에서 1차 생산이 높은 지역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표층 해류, 심층 해류가 아니고 표층입니다. 버셔스 심층 해류. 물 아래쪽에서 해류가 있었죠. 그거 말고 표층. 이게 뭐냐면 아까 수온약층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생겼을 때 여기 할까요? 여기서 이 수온약층 색깔 살짝 바꿔서 수온약층 보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심층 해류가 있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위쪽에서 위에서 놀고 따로 있는 표층 해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는 표층에서 따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육지하고 접한 데가 조간대고요. 그 다음에 그 가까운 연안대죠. 그러니까 이쪽에 육지와 연관된 연안대에서 자, 지금 연안대에서 됩니까? 자, 영양염류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게 일방향으로 쭉 흘러갔었겠죠. 가라앉지 않고 위층에서. 그렇죠? 해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 연안대에서 어떤 조간대나 연안대에서 영양염류가 가라앉지 않고, 자, 표층 해류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염류가 있는 지역.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지역에서 선생님이 뭐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고 어류가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해양에 보면 그걸 풀어내는 거죠. 그게 가장 어떤 그런 정답이라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표층해류로 인한 현상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연안대 또는 육지죠. 연안대의 영양염류. 자, 이게 자, 일단 자, 표층이죠. 표층해류를 따라 특정 방향 일방향으로 공급될 수 있다.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 모범답은 따로 들 테니까. 자, 이렇게 잡는 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 파란색 표시한 부분은 사실 정답이라고 하긴 어렵고, 말 그대로 모범답안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정답은 공개 안 되는 시험이라, 뭐 어떻게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 빠르게 또, 그러니까 A형은 제가 약간 그 접근법에 논리 좀 많이 들여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고요. B형은 좀 짧게, 그나마 좀 짧은 건 아닌데 벌써 1시간이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단순히 답만 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어떤 방향 제시 좀 같이 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해설이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나머지 혹시 너무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모범답안 단편하게 한 2쪽짜리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임용생물 해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